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통의 재창조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조금 딱딱하죠, 제목이. 예, 그래도 부드럽게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전통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전통이고요. 우리나라 문화재, 문화유산도 전통이고, 뭐 먹는 거, 입는 거, 뭐 의식주 생활문화도 전통이고요. 심지어는 이제 사고, 생각하는 거. 지난주 강의에서 제가 우리 사고방식, 동양적 사고를 얘기했는데 그것도 다 전통입니다 해가지고. 그런데 오늘은 역사를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가 이 역사와 문화에 담겨 있는 이것을 오늘날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 하는 생각들을 갖다가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의 좋은 점은 좀 생각해 보고 고칠 점은 오늘날 이 전통도 변하거든요. 그래서 고친다는 표현보다는 오늘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조금 변형이 되는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 질문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이게 우리나라 역사의 전체예요. 여러분 좀 옛날 공부하던 국사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시대가 있다가 신라로 통일돼요. 통일신라. 그러다가 다시 고려가 되고 물론 그 사이에 뭐 후삼국이라고 잠깐 있었지만 고려가 되고 조선으로 됩니다. 아마 전 세계의 어떤 나라들보다도 가장 단순 명쾌한 거예요, 사실은. 이 왕조가. 여러분 국사 시간 혹시 복잡하고 재미없었어요? 만일에 그렇다면은 죄송한 얘기인데 선생님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유럽 여행을 가보시거나 하시면은 서유럽이나 동유럽에 가서 역사 얘기를 들으면요. 한마디로 돌아버려요. 무슨 왕조 오래 못 가. 그리고 혼인 왕도 말이죠. 몇 세, 저기서 데리고 오고 하고. 아휴, 정신이 없어. 우리는 단순 명쾌하죠. 엄청난 장기 지속입니다. 지금 제가 연도를 써놨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다가 신라로 통일이 됐는데 268년 지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려시대는 474년, 거의 500년 가까이. 조선시대는 더해요. 518년. 여러분 세계사에서 로마 제국 이런 거 몇 개 빼면은 몇백 년 가는 게 없어요. 해가지고. 아까 제가 서유럽, 동유럽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중국도요. 이렇게 오래 못 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들 이제 어느 왕조에 전 세계 누구든지 간에 왕이 있어요. 누군들 오래 지속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왕조를 오래 지속하고 싶죠? 그러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한국의 역사는 통일신라 268년, 고려시대 474년, 조선시대 518년, 딱 셋밖에 없어. 단순 명쾌해요. 자랑입니까? 부끄럽습니까? 한국 역사의 이 장기 지속이 다른 나라에 유례 없는 단순 명쾌한 이렇게 오랜도로 왕조를 유지하면서 내려온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누군들 오래 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진시황이라고 알 거예요. 중국을 제일 처음으로 이 통일한 나라가 이제 이게 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진이에요. 진나라입니다. 진나라. 진나라가 최초의 통일, 그가 엄청난 거죠. 만리장성도 쌓았잖아요. 그래서 진시황이. 이 사람이 이름을 어떻게 정했냐면 황제긴 황제예요. 그래서 황제다 이게 황제. 예? 황제를 줄여서 진시 황제입니다. 황제인데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면 지금부터 내가 황제인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내가 만든 나라는 영원히 통일했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고유명사를 지어놓으면 자기 밑에도 이름 한 자씩을 계속해서 황제에 무슨 뭐 고종, 뭐 세종, 태종 이렇게 짓다 보면 이게 막 끝까지 갈 텐데 나중에는 그러면은 이름이 누가 누군지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응? 그렇게 얄궂은 생각을 하고 자기가 세운 진나라는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래서 만든 게 시예요. 시.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고 시작할 시자. 스타트예요. 스타트. 어떻게 지은 거냐면 나는 황제가 뭐냐면 시작 이름이 시작 황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냐면 그 다음에 2세야. 이름을 지을 필요 없어. 그 다음에 3세, 4세, 5세, 6세.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5432세 황제. 이러면 되잖아. 알기 쉽잖아요. 이렇게 오래 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시황 그러지만 굉장히 이상한 이름입니다. 이거는. 예? 스타트 이렇게 한 거예요. 다음 왕 때 망했어요. 코미디 아니에요? 예? 다음 왕 때 망했다니까. 예? 누군들 왕조를 오래 계속하려고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별 노력을 다 하겠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장기 지속에는 뭔가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장기 지속한 거지. 자기가 장기 지속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 망할 텐데. 그것이 진정한 전통의 가치를 찾는 겁니다. 무엇이 장기 지속하게 만들어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죄송한 얘기인데 별로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안 망했지?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 그래서 일제의 식민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식민사관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뭐 식민사관 자체를 내가 길게 얘기하지는 않을 텐데 쉽게 얘기하면 일제가 이제 우리가 일제 식민된 시절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 이론을 동원하고 왜곡하면서 한마디로 한국인의 비하의식을 조장한 겁니다. 맞아. 우리는 안 돼. 맞아. 우리는 싸움박질만 해. 맞아. 우리는 망했어야 되는데 왜 안 망했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이거죠.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요. 우리는 뭐 큰 나라를 섬기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뭐 주체적이지가 못하다. 우리는 발전을 못하고 정체돼 있다. 뭐 우리의 경우에는 싸움을 좋아하는 막 당파, 막 싸움박질을 좋아한다. 여러 가지 이론을 들먹이면서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게 일제의 식민주의 사관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는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고 또 우리가 이제 많이 성장을 하면서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사실은요 알게 모르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이런 조작이 무서운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일부에 남아 있어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죄송한 얘기인데 연구자들에게도 남아 있어요. 역사를 연구한다는 사람에게도 남아 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이 장기 지속, 한국 사회의 장기 지속, 세계사에 유례 없는 단순 명쾌한
저러한 장기지속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를 찾아내서 오늘날 살릴 것은 살리고 해야 될 것인데 진정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 장기지속을 이해하고 대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대했느냐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아쉽다 이거죠.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서 사실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다. 뭔가 이유가 있다. 그것을 갖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고려시대를 갖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냐하면 이 중에서요 제일 참 그나마 또 제일 조명도 안 되고 좀 뭐 잘 모르기도 하고 좀 우습게 보는 게 고려시대예요. 그래서 가장 극단적입니다. 왜? 통일신라는 신라라고 해가지고 뭐 왕관도 있고 지금 경주도 놀러 가고 조선시대는 지금하고 가깝기 때문에 돼 있는데 이 고려시대 이게 좀 잘 안 알려져 있기도 하거니와 고려시대에 대한 인상이 제일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고려를 갖고서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해가지고요. 제가 고려시대의 흐름을 오늘날 주로 얘기되는 우리가 일반 정치사에서 얘기되고 있는 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한번 잠깐 보시면은 고려가 10세기에 시작했거든요. 10세기 초반에 시작했는데 고려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워가지고 처음엔 좀 괜찮았대요. 그게 표현이 나옵니다. 고려태조 왕건하고 초기 한 80여 년 정도 그때만 긍정적으로 얘기하고요. 바로 이어서 좀 지나면 11세기에 들어가면요. 다른 나라 막 요 나라의 세 차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힘들어지다가 그 다음 12세기에는 또 금나라의 침공을 받다가 그 다음에 또 12세기에 또 그 중반쯤에는 막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자겸이난이 일어나서 막 귀족들하고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또 어지럽다가 결정적으로는 1170년인데 12세기 이제 후반쯤에 무신의 난이 나가지고 무신이 일어나가지고 무신의 세상이 됐다고 하면서 사회가 엉망이 됐다가 그 다음에 13세기에 되면요 무신 정권 하에서 막 노비나 농민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세상이 어지러워졌다가 결과적으로는 저 북방에서 몽골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싸움을 해서 근근히 싸우다가 결과적으로 항복하고서는 원의 간섭을 받아가지고 일종의 원에게 항복을 한 다음에 원의 간섭을 받았고 막바지에 원이 약한 틈을 타가지고 공민왕이 살짝 독립을 했지만 결국 또 홍건적이 침입해왔고 막판에는 저 바다에서 왜구들이 막 쳐들어오는 바람에 왜구에 의해서 형편없이 당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망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시대의 인상이에요. 사실요 어느 나라나 전쟁 없는 나라가 없고요. 어느 나라나 갈등이 없는 게 없는 겁니다. 다 보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고려시대의 경우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떻게 이런 나라가 474년을 존속했는지 의문스럽다 이거죠. 우리의 이해가 좀 치우쳤다. 고려시대를 한번 볼까요? 고려시대를 보면은 고려시대의 뛰어난 점으로 보면요. 가장 뛰어난 거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본다면 문화적으로 활판인쇄가 있어요. 활판인쇄. 여러분 지금도요. 좀 이런 표현은 뭐 하지만 문화적으로 뛰어난 집으로 좀 가면 수준 있는 집 가면 돈이 많은 것만이 아니고 수준이 있는 집 가면 책도 많고 좀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예? 이 책을 펴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화가 세련돼야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금소갈자라고 해가지고 그전에는 목판으로 하다가 활판, 인쇄를 갖다가 그 금속으로 만들어가지고 찍어내는 이 활판 인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도된 나라가 고려시대입니다. 구텐베르크보다도 앞서가지고. 그래서 직지심체요절이라고 아주 간단히 줘서 직지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전 세계에서 금속알자가 제일 먼저 나온 나라다. 그거는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문화가 뛰어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목판도, 그전에는 목판이지만 목판도요, 고려 8만대장경, 고려대장경, 지금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만은 8만장이, 말이 8만장이지 목판을 갖다가 새겨가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고려시대 불경은, 그 당시에 이제 동아시아는 불교 국가니까 불교의 모든 것이 거기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전 세계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 자료가 되는 이것이 고려의 8만대장경이고, 그러한 8만대장경을 만들어낸 나라, 금속알자를 찍어낸 나라. 청자도 마찬가지예요. 도자기가요. 여러분, 이 청자라고 하는, 도자기라고 하는 것은 온도를 올리는 게 기술이거든요. 1300도를 올려야 돼. 1300도를. 그러니까 온도의 발전사가, 온도를 높이는 것이 기술의 발전사고 그 나라의 국력의 척도입니다. 해가지고. 사실은 제일 먼저 중국이 도자기를 출현시켰고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도자기를 출현시킨 거예요. 고려시대 때. 1300도를 올렸단 말이죠. 해가지고. 1300도의 온도를 올리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인 기술이 뛰어나야 되는 건데, 그것이 고려시대에 고려청자를 갖다가 출현시켰다. 일본은 만들지도 못했죠. 해가지고. 도자기가 출현을 안 했습니다. 저 뒤에 조선시대에, 그래서 임진왜란이 벌어진 다음에, 임진왜란 때 우리가 많은 피해도 입었지만,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조선시대 이 도자기 장인들을 갖다, 도자기하고 도자기 장인을 갖다 막 끌고 갔어요. 엄청 끌고 갔습니다. 예? 왜냐면 그게 요즘으로 보면은 첨단 기술이거든요. 해가지고.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에 정류재란이라고, 혹시 국사 시간에 열심히 배운 사람 좀 기억을 하지만,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유년에, 1년 있다가 정류재란에서, 정유년에 다시 쳐들어왔다 해서 재란이에요. 다시 왔어요. 근데 전쟁하러 온 게 아니고, 왜 잠시 다시 왔냐면, 그래서 일본 책에는 정류재란을 뭐라고 써놨냐면 도자기 전쟁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임진왜란 때 와가지고 이제 전쟁도 하면서도 고려시대 고려 조선에 도자기하고 기술자를 다 데려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더 데려가려고. 잠시 쳐들어온 게 그게 정류재란이에요. 잠시에서 더 데리고 간 다음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역사책에는 도자기 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다 끌려가가지고 조선의 도자기 산업은 몰락했고, 일본의 도자기 산업은 이제 부흥을 했고, 그런 전환이 되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그릇을 사용하고 있지만 예전에 이 도자기라고 하는 것은 첨단 과학 기술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것을 출현시킨 나라가 고려시대, 고려청자다. 금속공예도 제가 이 화면은 준비 안 했습니다만은 고려시대 금속공예가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섬세하고요, 아름답고. 최근에 어느 여사장님이, 내가 정확하게 지금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이 소주 이름, 처음처럼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이름을 만드신 분이에요. 만들어 돈을 많이 내가 갑자기 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렇게 광고를 통해 가지고, 네이밍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고려시대 때 금속공예에 꽂혀 가지고, 이건 정말 훌륭한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제를 털어 가지고 고려시대 금속공예를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 그 연결되는 금속공예도 다 똑같이 모아가지고, 이 정도면 세계에 통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을 설득해서 이탈리아에 가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전시회를 했거든요. 그때에 이탈리아의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평가한 게 뭐냐면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한국이 그 어려운 시절에서 오늘날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을 그 이유를 알았다. 이러한 문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라고 얘기해 준 거거든요. 바로 이 고려의 금속공예를 보고서는. 예? 이러한 문화 전통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경제 발전도 가능했던 거로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릴 정도로 고려시대의 금속공예가 뛰어난 거죠. 고려부라 마찬가지예요. 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다 훔쳐가가지고 국내에는 거의 없어요. 일본에 많이 있고 미국에 있고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다 가져가가지고. 어쩌다가 경매시장에 나오면은 소도비 경매시장이나 이런 데서 최고가를 경신하는 게 고려부라예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고려부라 치고서는 경매와 관련된 거 보시면 최고가 경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장 잘 안 알려진 고려시대를 본다 하더라도 문화적으로 이런 문화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왜 주독이 됐을까? 우연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고려시대 얘기를 갖다 한 번 더 한다면요. 고려시대에는 또 국제교육도 발달해가지고 사실은 고려시대 수도인 이 개성이 있으면 그 입구가 병난도인데 병난도가 전 세계 아라비아부터 시작해서 막 상인들이 와서 융성한 국제적인 이 교육 도시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주부분들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고려시대는 한마디로 남녀 평등 사회였어요. 조선시대하고 비교하면 남녀 평등이다.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려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재산 아닙니까? 재산? 네? 재산 상속에 있어서 고려시대는요. 아들, 딸 똑같이 줬어요. 아들, 딸 똑같이 줬어요. 해가지고. 어떤 나이 차가 많이 나서 오빠가 있고 여동생이 나이가 아주 작아가지고 잘 모르니까 그 오빠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을 혼자 다 가졌거든요. 나중에 얘가 커가지고 그 여자애가 커가지고 재판을 했거든요. 재판을 하니까 다시 돌려줘라 얘 거를. 그리고 그동안에 네가 불렸던 증식분까지 다 돌려줘라. 이게 판결 내용이에요. 해가지고 해서 남녀 평등으로 그래도 균분상속이다. 똑같이 나눠줬다. 똑같이 나눠줬기 때문에 재산을 나눠주니까 제사도 어떻게 해요? 부모님 제사도 똑같이 책임져요. 돌아가는 순서가 있어요. 이번에는 첫째 아들, 이번에는 첫째 딸, 다음엔 둘째 딸, 다음엔 둘째 아들. 이게 고려시대의 모습이다. 해가지고요. 그 결혼을 한 다음에 사는 것도요. 꼭 남자 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여자 집부터 가서 처가살이부터 합니다. 처가살이. 처가살이가 기본이에요. 먼저. 처가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남자 집으로 와요. 해가지고. 족보책을 기재하는 방식도 족보책도 보면요. 아들, 딸 구별 없이 똑같이 족보책도요. 아들, 딸 구별 없이 다 기록해요. 해가지고. 그래서 딸이 있으면 딸의 딸까지 계속 다 기록해. 해가지고. 아들만 기록하는 게 아니고. 왜? 다 같은 아들, 딸이 다 우리의 구성원이다. 가족 구성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가 고려시대였단 말이죠. 해가지고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기에? 예? 사회 분위기도 남녀의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해가지고. 예? 자유로워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남녀의 뭐 오늘날 같은 평등사회는 물론 아니지만 우리가 기존의 전통사회하고 비교해보면 조선시대하고 비교해보면 남녀 평등이 구현됐던 상대적으로 그 사회가 고려사회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 고려시대의 문화하고 이러한 사회 분위기, 남녀 평등의 분위기, 그리고 국제적인 교역 이런 것들이 고려시대를 장기 지속하게 했다. 물론 많은 외침도 받았고 무신난도 있었고 하지만 그러한 격동 속에서도 이러한 문화와 사회 분위기가 그런 걸 갖다가
극복한 것이다. 고려시대 얘기 하나를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팔간해라는 게 있어요. 팔간해. 잘 못 들어보신 것 같죠? 이 팔간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불교에서 나온 행사인데 불교 행사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국교가 이제 불교니까 불교 영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민간신앙, 고려의 민간신앙이 결합되면서 이루어진 국민축제였어요. 국민축제. 이 팔간해가. 사회도 통합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노는. 그런데 국내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이 팔간해에서는 그 주변에 뭐든 저 유럽에서부터 뭐 온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고려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다 와가지고 상인들도 오고 다 와서 축하도 해주고 공연도 하고 그 당시에 일종의 국제적 국민축제였다. 이 팔간해가. 저도 그래서 팔간해에 관심이 있었지만 생각이 정말 훌륭한 국민축제구나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이게 별거 아니지만 작년에 제가 3대 축제라고 하는 에딘버러 축제를 한번 가게 됐거든요. 에딘버러 축제를 갔는데 이게 이제 에딘버러 성 앞에다가 이렇게 축제를 하는 것이고 그 에딘버러 축제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그 중에 프로그램 하나가 요거예요. 이게 밀리터리 타투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밀리터리 군악대 연주예요. 타투 해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 자기네 나라도 하지만 전 세계 군악대가 나와서 군악대 행진합니다. 우리나라 군악대도 몇 년 전에 출연했었어요.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밀리터리 타투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인터넷 들어가시면 나오지만 그 가장 에딘버러 축제 중에서는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고 이루어지는 건데 제가 이걸 보면서 맞아. 팔간해가 이런 거였을 거다. 팔간해도요. 궁궐에서 벌어진다고 돼 있어요. 위복로 있죠. 넓은 이런 데서. 물론 이 정도 크기는 아니겠죠. 이제 시대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 기록에 의하면요. 막 뭐 50층 넓게 하고 막 장식이 있고요. 주변 나라에서 다 모이고 전국에서 오고 촥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이게 요즘으로 비유하면 팔간해가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나도 또 반성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를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들어가면은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사실은 황제국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이 사실은 고려시대가 황제국이었다는 게 제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TV 사극에 보면은 전부 다 TV 사극에 보면 뭐 황제, 항우, 지임해서 황제 용어를 다 쓰면서 나오는데 옛날에 안 그러다가 제가 2000년대 태조왕건 나오면서 고려시대는 황제국이다 하면서 이제 사실은 요즘은 용어들이 다 막 황후 이렇게 해서 황제용으로 바뀐데 물론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될 때는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았어요. 강개토 대왕은 드러내놓고 나도 황제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싸움이 붙은 거고요. 이제 고려시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자기 고려를 다스리는 모든 체제나 용어나 격식은 황제국으로 운영이 된 것이고 그런 속에서 이 전 세계적인 그 당시로 보면은 국제적인 축제로서 벌어졌던 것이 바로 이 팔간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역사에 대한 이해도 뭐 저부터도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전통에 대해서 과연 장기 지속 그리고 그 장기 지속의 이유가 뭐냐 하는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제가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이런 문화, 뛰어난 문화 그리고 개방성, 남녀평등 이런 것들이 장기 지속을 가져온 원인 아니냐. 조선시대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보려고 그래요. 조선시대. 우리 이제 조선시대는 많이 알고 있는데 조선시대는 자그만치 518년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물론 중간에 임진왜란도 있고 병자호란도 있고 뭐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거, 여러분의 예상하고 틀린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저는 조선의 장기 지속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저는 효라고 봅니다. 효. 이 효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화면에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 효라고 하는 것이 물론 기본적으로는 조선의 성리학 때문에 나온 것인데, 사실은 성리학, 유교에 준하는 가치관만은 아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역사를 얘기하면서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역사를 왜 얘기하냐? 과거인데. 근데 그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주고 그 현재가 미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한 몸이다. 그래서 동체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일에 과거가 오늘날이나 미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괜히 시험 보려고 배울 필요가 없고, 과거는 현재에 영향을 주고 현재는 미래에 영향을 주니까 과거, 현재, 미래다. 그러면 나무로 하면 나무도 똑같죠. 기본적으로 뿌리가 있으니까 밑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다. 우리는 열매 좋은 줄만 알죠. 열매가 참 따먹으려고 그러고 기본적으로 좋아하지만 항상 뿌리 깊은 나무라고, 뿌리가 튼튼해야지 줄기가 튼튼하고 줄기가 튼튼해야 열매가 오는. 이게 한 몸이에요. 뿌리가 죽으면 같이 죽습니다. 뿌리, 줄기, 열매 한 몸이다. 사실은요, 효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원리가 같은 거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한 몸이고 뿌리, 줄기, 열매가 한 몸인 것처럼 부모하고 나하고 자식은 한 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열매를 좋아하듯이 우리는 좋은 미래를 희망하고 좋은 열매를 희망하듯이 우리는 자식은 좋아해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자기 자식은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계명에도 네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10계명에 보면은 그 5조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내 부모를 사랑하라. 이게 잘 안 되거든. 예?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 하듯이 과거를 이해해라, 역사를 이해해라, 뿌리 깊은 나무 하듯이 이게 잘 안 되니까 요거는 계명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계명 필요 없어요. 해가지고. 예? 그런데 뿌리, 줄기, 열매가 한 몸이듯이 과거, 현재, 미래가 한 몸이듯이 사실은 부모나 자식이 한 몸이다. 여기서 나온 것이 효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래서 오늘날 복지 논쟁도 있고 노인 논쟁도 많고 많이 가족 문제도 있는데, 제가 효가 오늘날에 다시 되살릴 만한 가치관, 조선시대를 유지한 가치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도 재창조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가치관이라고 내가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시청하는 분들이 속으로 저 사람 좀 너무 저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교과서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한번 한류를 갖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류를 갖고서. 여러분, 우리 한류를 잘 알다시피 한류는 지금 이게 한류 1.0 그러면은 드라마라고 그래가지고 가을동화, 겨울연가, 뭐 대장금 많이 떠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요, 한류 드라마가 뜨리라고 예언한 전문가 한 명도 없어요. 처음에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전 세계에 먹히라고 예상한 국민도 없었어요. 한류 2.0은 그 다음에 K-팝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노래인 K-팝이 전 세계적으로 강타하고 좋아지라고 예언한 전문가도 없었고요.
보통 우리 국민들도 생각 안 했어요. 이게 한류 1.0이 드라마, 한류 2.0은 이제 K-팝이라고 이제 한다고 그랬잖아요. 야, 이제 뭐 K-팝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 가보시면 저도 이제 갔다가 이게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거든요. 야, 거기 가면요 좀 주눅 들어요. 막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막 줄 서가지고 이제 보거든요. 건물도 막 고색 창연하고 뭐 이 안에 뭐 미술품 뭐 훌륭한 거 뭐 모나리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죠.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꼭 들려보는 것이 이제 이 루브르 박물관인데, 이 루브르 박물관 앞에 보면은 약간 좀 삐죽하게 보이지만 저게 이 유리 피라미드라고 그래가지고 현대 건축물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 아이엠페이라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유명한 건축가가 이제 만든 건데 저것도 말이 많았어요. 해가지고 저렇게 전통적인 건물 앞에 왜 현대에 피라미드식으로 해가지고 유리로 만들었느냐 뭐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명물이 됐습니다. 저도 저기를 갔다 와서 이렇게 유리 피라미드 앞에 있고 루브르 박물관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야, 우리의 박물관이나 우리의 문화유산도 저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놀랍게도 저러한 서양의 문화의 대명사라고 하는 루브르 박물관과 저 유리 피라미드 앞에서 저게 지금 데모가 벌어진 거잖아요. 뭐 해달라고 데모한 거예요? K-팝을 공연하는데 그 당시 혹시 몰라서 흥행에 실패할까봐 2렙만 넣었어요. 2렙만 넣어가지고 파리에서 2회 공연을 했더니 1분 만에 매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럽 사람들이 파리의 요 루브르에 몰려가지고요 공연을 늘려달라고 지금 데모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K-팝이 이 일본이나 대만이나 아시아권에 머물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유럽이나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된 계기가 바로 저거예요. 저게 전 세계에 타전되면서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상징과 같은 곳이고 거기와 유리 피라미드 사이에서 유럽 사람들이 피켓을 들면서 K-팝 공연을 늘려달라고 하고 이것이 기폭제가 돼가지고요 영국에서도 벌어지고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데모가 벌어져서 우리도 보낸다. 우리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전 세계를 다니게 된 겁니다. 해가지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K-팝인데 사실은 그러한 K-팝도 뭐 유행하지라고 뜰 거라고 전문가가 얘기한 거 없고 우리도 예상은 못했던 것이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요즘에 전통문화로 가가지고 이제 새롭게 생활문화 해서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생활문화죠. 지금은 한류 3.0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한류 3.0으로 가자고. 그건 뭐냐면은 드라마나 K-팝도 가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활문화가 그래서 K-컬처 그래요. 생활문화. 이것도 놀랄만해요. 사실은 보면은. 여러분 뭐 우리의 한글도 그렇고 우리 문자 한글이 그렇게 좋았나. 태권도. 야, 이게 중국의 무술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태권도. 정식 종목이자 태권도의 종목이고요. 수많은 나라에서는 금메달 하나 따기 어려운데 태권도 때문에 메달 따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늘같이 여기죠. 막걸리? 솔직히 막걸리가 그렇게 뜰 줄 알았어요? 예? 우습게 여겼죠. 비빔밥? 비빔밥이 뜰 줄 알았어요? 떡볶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지금 한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에서 물론 뭐 편차는 있지만 전 세계로 알려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의미가 있다. 조선시대를 지탱한 힘이기도 하고 오늘날에도 심지어 우리가 재청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계승할 만한 가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야,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유교를 다시 되살리자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기독교의 십계명에도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가치다. 저는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족의 문제, 가족 속에서 우리가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오늘날의 입장에서 재계승하면서 되살릴 충분한 가치가 있다. 라고 강조를 해왔는데 놀랍게도요. 작년에 물론 이분으로 전부 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짐 데이터라는 유명한 이제 이 미래학자입니다. 이분이 제3의 물결을 얘기하고 같이 인류학 이 미래학자 토플러 엘빈 토플러하고 같이 활동했던 분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3의 물결의 엘빈 토플러하고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동아시아 가치가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를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류의 나침반은 삼강오륜이다. 한류도 처음에 뜨리라고 얘기한 사람 없었다 이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가 복지 문제라든가 노인 문제라든가 자녀하고의 문제 많은 문제가 같이 섞여 있는데 사실은 옛날 그대로의 것은 아닐지라도 효의 문제를 너무 우습게 옛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되살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시대 장기 지속의 이유를 하나 더 들려고 그러면요. 제가 요거를 하나 표시하고 싶어요. 우리 교재는 유의미는 없는데 공이라고 하나만 써놓으시오. 공론. 공론. 어른이 돼서 직장으로 나갈 때나 아이들이 공부하러 나갈 때나 가장 큰 즐거움이 뭘까요? 실제로. 여러분도 집을 나갈 때 어떨 때 가장 즐거움과 힘을 얻을까요? 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부인이면 남편하고 좋은 대화 나눌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이든 어른이든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없고 즐겁게 하고 나간 사람이 가장 큰 자신감을 얻어요. 부모하고의 문제에서 뭔가 문제에서 거기서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거나 밖에서 무슨 활동을 해도 한 구석에요. 한 구석에 불편합니다. 해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 되살려야 할지는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봐야 되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너무 그건 옛날 가치관이다.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교의 가치관이라 본질적인 가치관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또 하나가 공론입니다. 조선시대 우리 오늘날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도 있고 국가적으로 이념 대립도 있고 많이 그런데요. 조선시대가 그렇게 500년 이상을 유지해 온 것이 공론입니다. 공론. 여러분 사극 보면 나오는데 조선시대의 경우는요. 높은 관리하고 낮은 관리. 높은 관리는 당선관 그래서 빨간색을 입고 낮은 이제 하위 관리는 파란색을 입었는데 실제 막 논쟁을 해요. 근데 그게 원래 대본이 요즘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 기록이 그렇고 실제 그래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상하관계가 있어도요.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 옳으냐 라고 하는 이 공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다툴 때는요. 위아래 관계없이 격렬하게 논쟁을 했다. 이것이 조선을 유지시킨 장기 지속이다. 물론 자기의 당파적 이익이나 자기 개인적 이익 때문에 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그렇게 공식 다 좋기만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선시대에는 공이라는 게 살아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지역 대립도 있고 좌우 이념 대립도 있고 어떤 개혁에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죠. 그런 이해관계가 있고 자기의 당파적 이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조선시대 때 그런 논쟁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것이 과연 옳으냐
국가의 공이라고 볼 때는 어떤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논쟁해왔던 이 경험이 조선을 갖다가 장기 지속시킨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입니다만 이 효하고 효를 오늘날 되살리면서 재창조할 필요가 있다. 너무 옛날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요, 한류 드라마가 나간 다음에 앙케이트 조사를 해도 논문이 나오면 앙케이트 조사를 하거든요. 외국 사람이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요, 항상 이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경우는 네 번째도 나오지만 항상 나오는 게 한류 드라마에서 뭘 느끼냐 그러면 효라고 하는 데다 동그라미를 딱 칩니다. 우리는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한류 드라마를 보면서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의 이 효라는 걸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로 한류 드라마가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드라마가 결혼하고 싶은데 부모가 결혼하지 말해.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거지. 서양이 볼 때는 지네가 좋은데 하면 되는 건데 괴로워하자. 그걸 보면서 처음에 이상하지만 부모 우리가 많이 버린 것 같지만 우리 갈등을 겪잖아요. 이 갈등이 효라고 하는 갈등이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고 의미 있는 갈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예? 이것을 제대로 재창조해 낸다면요,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제대로 된 복지 시스템을 낼 수 있는 거다. 복지 시스템이라는 게요, 돈 얼마 주고 등급 맞춰도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최고의 복지 시스템일 수도 있고,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노인이나 뭐 부모한테 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의 경우에는요, 아이가 일정 수준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저 아들 같으면 할아버지하고 딸 같으면 할머니하고 자기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육 시스템도 되는 거예요. 교육 시스템. 여러분 중에서도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게 교육하는데 훨씬 낫겠구나 하는 걸 뭐 버릇없게 너무 좋아해서 버릇없게 만들 수도 있지만, 교육의 측면에서도 일방적으로 뭐 효라는 게 일반적으로 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내려오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오늘날 자산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다. 재창조돼야 된다. 그리고 공론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이지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가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무엇이 국가의 공공성을, 그러니까 조그만 하나의 집안이든 학교든 회사든 국가든 공론이 살아있으면 된다. 서로 이해관계를 따르겠지만 그래도 양보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공론이라는 게 있다면은 건강한 사회다. 조선시대는요, 공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장기 지속한 것이고, 그 다음에 효라는 게 있다. 물론 문제도 하나 있어요. 꼭 이걸 마지막에 지적하고 싶은데, 조선시대의 경우에 오늘날 바뀌어야 되는 게, 조선시대 전통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했는데 꼭 차별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그러나 남녀를 구분한 것이 어디로 갔냐면 남녀 차별로 간 측면이 꽤 많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은연중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바뀌면서 재창조돼야 돼요. 특히 모르겠어요. 저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는데, 여기 이제 경상도 지역이 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효라고 하는 측면하고 공론을 제가 강조했는데, 사실은 남녀 문제에 있어서는 성리학 자체가 그런 건 아니었죠. 처음엔 구분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구분이 진행되면서 차별로 갔기 때문에 남녀 차별의 논리가 고려시대하고는 달리 남녀 차별의 논리가 진행되어 온 측면도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새롭게 바꿔야 되겠죠. 바꾸고 지금까지 내려온 효의 전통, 제가 아까 중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진정 즐거움이 뭐냐, 집을 나설 때 저는 이것이 어떤 무슨 돈의 문제, 잘 살고 못 사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굉장한 자신감으로서 작용하고 있으면서 가족과 삶의 질을 담보해 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이 조선시대 때 항상 중심을 잡아줬던 저 공론,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아직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게 언제 될까? 저거 너무 교과서적인 게 아니야 할지 모르지만 제가 한류 얘기를 했잖아요. 한류 1.0 드라마, 한류 2.0, 뭐 케이팝, 막걸리, 비빔밥 뜰이라고 예언했던 전문가나 국민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가졌던 전통 중에서 그런 효의 전통과 공론의 전통, 난 분명히 오늘날 되살린다면은 세계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여할 수가 있고, 물론 바꿔야 될 것도 있죠.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좀 부족했던 남녀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슬기롭게 의식의 전환을 통해서 가감하게 버리면서 같이 결합을 한다면은 우리가 전통을 살리면서도 현대를 갖다가 나아가고 전 세계에 또 우리의 자산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세계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한류가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한류가 돈을 벌어줘서 좋은 게 아닙니다. 산업적으로만 한류를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류의 주 목적은 뭐냐면, 한류가 드라마라든가 케이팝이라든가 뭐 우리의 생활 문화가 그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 돈을 벌어줘서 좋다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누군가에게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슬펐던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게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시초 단계지만 우리가 내려오던 이 효라는 전통과 공론이라는 이 전통, 이걸 잘 되살려서 나간다면은 세계사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역시 또 좋은 전통으로 나갈 수 있는, 저는 뭐 오래 걸린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래 걸린다고 보질 않아요. 그 한류가 한 20년 걸렸는데, 그래서 이런 전통을 나가되, 다만 남녀 문제라든가는 인식이라든가 우리가 고쳐야 될 거는 같이 나가면서 전통을 재창조한다면은 더욱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고 전 세계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통의 재창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